자, 금융 3교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환 방법 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 하나는 이론, 하나는 계산. 그러니까 상환 방법의 이론 문제는 그냥 항상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은 항상 하나. 계산 문제는 출제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두 곳이죠. 첫 번째가 LTV, DTI를 통해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것 하나. 두 번째 계산 문제가 상환 방법에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계산 문제 하나. 그래서 계산 문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상환 방법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바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제목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죠. 자,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 우리는 차입자죠. 우리는 돈을 빌리는 입장이니까 차입자입니다.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좋아요? 변동금리가 좋아요? 라고 질문하면 을의 고정금리가 좋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을 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 금리가 업되는 상태입니까? 다운되는 상태입니까?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운되고 있죠. 저리로 가고 있죠. 지금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안 좋죠.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은데 지금 이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만 합시다. 이제 백신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막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고 난 세계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이제 경제는 정상화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소비가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 상대 국가들의 경제가 좋으니까 우리가 물건 팔기가 편해지고 이래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는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왜 금리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올라갈까요? 방금 제가 이렇게 말했죠.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내수도 좋아지고 소비를 많이 하니까 우리 내수도 좋아지겠죠. 우리 수출 상대 국가의 경제도 당연히 좋아질 테니까 우리 물건 팔아먹기 당연히 용이할 것이고 수출 증가할 것이고 국내 자체 소비도 촉진될 것이고 그래서 경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데 왜 금리가 올라갈까요? 자, 보세요.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는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는 돈을 다시 한국은행의 금관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국은행의 목적은 뭘까요? 한국은행 법에 딱 명시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라도 기억해 놓으세요.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 지금 우리 한국은행의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럼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물가를 안정시킴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안정시키는 거죠? 그것이 금리, 이자율. 그러니까 정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하죠. 자, 이번 달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달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하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아주 짧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관심 가지고 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단순하게 이번 달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킵시다. 2020년 12월 기준금리를 낮추었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경기는 더욱더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더 다르게 해석한다면 2021년도에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욱더 낮출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는 점점 좋아질 거란 얘기죠. 실제 금리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죠.
인플레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죠? 소 읽고 난 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이 풀릴 때마다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래야 시장이 안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화폐는 어디서 찍어내는 겁니까? 한국은행 그럼 큰일 납니다. 조폐공사. 그죠? 또 아기들 앞에서 또 한국은행 했다가 큰일 납니다.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고,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금리. 그래서 금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장이 직접 그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꼭 뭐라고 말하는 게 어렵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금리라는 개념을 했으니까 꼭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다시 되돌아와서요. 돈을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서 고정금리가 좋으냐 변동금리가 좋으냐고 질문했을 때 보통 고정금리라고 대답했을 때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금리가 점점 하락하는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은 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손해죠. 변동금리를 적용해야죠. 자, 그럼 변동금리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자율이 인상되면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는 같이 대출 이자율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차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향후에 경제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정도도 바라보면서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고객이 중개사무실에 찾아온 우리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멘트 하나 정도는 해줘야죠. 지금 분위기상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만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하시니까 이럴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은행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라고 정도는 멘트를 해야죠. 그래야 고객 입장에서 야, 이 중개사 전문가인가 보다라고 느낄 거 아닌가요? 자, 내용 들어갑니다. 지금 칠판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율입니다. 여기서 실질 이자율의 개념을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자, 숫자도 제시해 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 은행에서 당신에게 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우리 은행이 이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7%의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7%의 이자는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투자론 할 때 한번 나왔었죠. 요구 수익률. 자, 지금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요구 수익률 그러면 최소라는 개념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죠. 실질 이자율은 어떤 의미냐? 은행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 7%의 수익률은 꼭 얻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추가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3%의 인플레가 예상되기 때문에 10%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10%를 결정한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그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같이 좀 보세요. 같이 아래 위로. 자, 같이 보세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2% 발생한 거죠.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한다면 얘는 예상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추가로 2%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고정과 변동의 차이가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120페이지. 그래서 121페이지 가운데 박스 안에 보니까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확대인데, 그리고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 없고요. 칠판처럼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고정과 변동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대출자가 부담할 거냐, 차입자가 부담할 거냐,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아래 위를 같이 봐주세요. 첫 번째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단어 그대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명목이 고정이라는 뜻일까요? 실질이 고정이라는 뜻일까요? 명목이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지만 은행은 계속해서 10%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율이 2%, 예상 가능한 인플레율이 3%, 더하기 명목이 10%입니다. 그럼 명목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5%가 돼야죠. 자, 그럼 보세요.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는지. 실질 이자율은 은행 측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7%의 이자율은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5%밖에 안 되네요. 따라서 고정금리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은행 측에서.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보여드리는 이 표현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고정금리, 무엇이 고정이다? 명목이 고정이다. 그러니까 명목은 불변. 그럼 뒤에서부터 쭉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은 어떻게 됐죠? 하락했죠. 실질은 하락. 그럼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이 은행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 획득해야 될 수익률이었죠. 근데 그 최소한의 수익률도 얻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험을 누가 부담한 거죠? 대출자가. 자, 이번에는 변동금리로 가보겠습니다. 변동금리는 단어 그대로 금리는 변동합니다 라는 말이죠. 무슨 금리가 변한다는 뜻일까요? 똑같아요. 명목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명목이 고정이고 명목이 변동이라는 거예요. 자, 애초에는 명목이 10%였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율만큼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명목 금리는 상승 12%가 되죠. 자, 뒤에서부터 가볼게요. 2 더하기 3 더하기 블랭크 한 게 12%. 그러면 실질은 몇 프로 됩니까? 7%죠. 실질은 7%.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생겼죠. 그런데도 은행은 자신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은 계속해서 가져간다. 그죠? 따라서 변동금리는 은행에서 부담할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위험의 증가. 이 표현 앞으로 투자론에서 다시 정리하게 될 겁니다. 기본 강의 들어갔어요. 자, 표현들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율을 원칙상 대출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차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게 맞습니까? 수독. 그러니까 다른 질문 가지고 먼저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인플레가 3% 발생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구죠? 은행이죠. 그럼 은행은 3% 인플레가 예상되니까 10%를 달라고 한 거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은행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플레가 적게 발생해서 인플레가 2%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가 아니라 2%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대출금리는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차입자들에게, 자, 우리 은행에서는 3% 인플레를 예상하고 이자율 10%를 결정했는데 막상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인플레가 2%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10%, 9%가 아니라 10%를 부담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자율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혀 없죠. 아니,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차입자에게 이 위험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죠. 은행에서 부담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은행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변동은 차입자에게 떠넘겨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정과 변동을 비교했을 때 은행 측 입장,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은행 측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변동이 좋겠죠. 따라서 고정금리는 초기 이자율이, 애초의 이자율이 변동보다는 고정이 높게 결정되는 겁니다. 초기 이자율이 높다.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변동금리는 위험이 생길 때마다 은행 측 입장에서 이자율을 올려서 차입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고정금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변동보다 이자율을 높게 결정하는 거죠. 칠판에 딱 보시는 게 이게 딱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딱 칠판처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이 그림 하나만 딱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고정과 변동의 차이점은 끝. 자, 문제 하나 정리하고 가볼게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한 문제로 나왔다는 얘기고, 지문을 보여드린다는 얘기는 한 문제로 놓은 적은 없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결정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요. 지문 해석하다가 시간 다 흘러가요. 늘 꼭 염두에 둬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책상 앞에 딱 붙여놓은 거 있죠. 출제 유형 키워드 적어놨죠. 옆에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결론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 계속했죠.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현장에 딱 갔을 때 결론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 등등등은 뭐 출제 유형이라든지 키워드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시험 당일날 합격 유무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누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문 해석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뭘까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고정과 변동의 차이를 물어보고자 할 때는 지문에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단어가 없으면 지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인플레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는 고정과 변동은 차이가 없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지문을 해석하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 말은 결론은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 말도 알 필요 없다는 걸 빨리 기억해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그것으로 끝. 인플레이션에는 절대 눈을 두지 마세요. 그럼 무조건 천재인 거니까. 자,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 고정과 변동, 자, 고정금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야죠. 고정인지 변동인지는. 자,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고정금리를 적용했다고요. 그럼 누가 유리한 거죠? 그렇죠. 차입자는 유리하겠네요. 그럼 은행은요? 불리하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1번 지문요. 그러니까 널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한 문제당 최대 40초. 좀 센스 있게 접근한다면 30초. 때로는 어떤 문제는 20초 안에 풀라고 주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최대 40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문 하나당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시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40초 안에 풀어야 되니까 지문 하나를 보는데 우리는 8초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8초. 그럼 지문을 읽고 해석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딱 직관적으로 보고 끝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1번 지문 보세요. 다시. 그러면 저기 1번 지문에서 지금 보시는 1번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고정금리. 저게 키워드인 거죠. 지문에 고정금리가 있던 변동금리가 있던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 지문에서는 고정금리가 키. 그럼 딱 빨리 떠올려야죠. 아, 고정금리 누가 유리하더라? 예, 그렇죠. 고정금리는 차입자가 유리하더라. 그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차입자는 유리하니까 이익이 되고 금융기관은 불리하니까 손해가 된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인플레라는 말이 뜨죠. 인플레 비용. 근데 그거 안 봐도 괜찮다고요. 자, 이번에서 키는 뭐죠? 예, 이번에서 키는 변동이네요. 자, 1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1번은 고정이라고 주고 지문에 대출자, 차입자를 다 등장시켰죠. 근데 2번은 보세요. 변동이라고 제시하고 누구만요? 대출자. 대출자가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 그러면 변동금리인 경우 누가 유리하다고요? 은행. 대출자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대출자를 위험으로부터 무슨 위험인지는 보시지 말고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옳은 질문이죠. 5. 자, 그래 첫 번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점이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 몸 좀 풀어볼까요? 상환 방법의 이론 문제는 항상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상환 방법의 이론 중에서 첫 번째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점.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말입니다. 고정금리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고 변동금리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 10년이 아니고 최근 20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변동금리 종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앞서 풀었던 고정과 변동의 차이점에서만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고정금리로 들어가면 고정금리에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정식이 대표적인 방식인데 우리 교과서를 잠시 구경해 보시면요. 우리 교과서 126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126페이지를 가시면 양갈로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리금균등. 한 장 넘겨볼까요? 128페이지 큰 3번에 원금균등.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채정식이 나와 있죠. 물론 이 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채정식은 기본 과정에서 합시다. 내용도 별로 볼 게 없어요. 단순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합시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인데 교과서에 정리된 내용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활자로 된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재미없어요.
제목 가지고 그림을 유추하세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할 거예요. 다시 제목이 원검균등이죠. 그럼 그 제목 가지고 그림을 한번 떠올려봐요. 원검균등. 그럼 원금은 항상 똑같다는 뜻이겠네요. 원리금 균등.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항상 똑같다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금 균등입니다. 그림 보세요.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림 보세요. 일단 밑에 활자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림만 봐주세요. 그림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원금 균등이라는 제목 가지고 그림을 머릿속에 설정하시고요. 원리금 균등, 원금 이자를 합친 게 똑같다고요. 그 제목 가지고 그림을 머릿속에 설정하세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나올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자. 이자 지급액은 어느 쪽이나 상환 후기로 갈수록 작아져요. 이자는 어떻게 구하죠? 무엇 곱하기 이자율이겠죠. 무엇 곱하기 이자율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똑같은 대답합니다. 원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만약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라면 10년이 지나가든 100년이 지나가든 이자는 똑같아야죠. 왜요? 원금이 똑같으니까요. 원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1억을 빌린 거예요. 1억을 빌려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7천만 원을 상환한 거예요. 그럼 지금 3천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은행 장부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대출받은 원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7천을 상환했고 잔액이 3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환 방식이든 고정이든 변동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상환 방식이든 원금의 일부는 계속해서 상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원금의 일부가 상환이 돼버리면 남아있는 잔금은 어떻게 됩니까? 잔금이 작아지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잔금은 작아질 거고요. 이자율은 항상 똑같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 지급액은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이자 지급액은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단지 뭐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원금요, 원금. 원금에서 차이가 있죠. 한쪽은 원금이 일정하고 한쪽은 원금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원금 보세요, 원금. 한쪽은 원금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한쪽은 원금이 똑같고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내용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먼저 들어갑시다. 먼저 이자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부터 한번 기억해 놓읍시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1억을 빌렸다. 그리고 그동안 상환을 한 금액이 7천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은행 장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을 빌려서 9,990만 원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여전히 원금은 그냥 1억일 뿐인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원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잔액이 적어진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어떠한 상환 방식이든 공통점 하나는 있겠네요. 시간이 갈수록 상환 후기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지급액은 감소한다. 이자 지급액은 줄어든다. 자,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더라도 탑 찾기가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거 하나는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제목 가지고 그림을 떠올리시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원금 균등입니다. 그러면 저 그림을 딱 기억해 보세요. 아, 원금은 똑같다는 뜻이구나. 어떤 방식이든 이자는 작아진다 그랬죠. 이자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하시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상환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일정 또는 균등. 그러니까 제목이 원금 균등이죠. 두 번째, 상환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죠? 감소 또는 체감, 점점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치면요. 즉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점점 작아지죠. 예,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제목을 근거로 해서 그림을 떠올리세요. 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똑같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원리금 균등도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작아져야죠. 그럼 원금은 많아지겠네요. 자, 그럼 이제 동일하게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가지고 한번 말해보세요. 상환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점점 증가한다. 그죠? 이자는요, 역시 똑같이 작아져야죠. 그럼 이 둘을 합친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 또는 균등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활자로 표현된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활자를 암기하지 말자고요. 불편하니까.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그림을 기억하면 어떤 형태의 문제이든 답은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상호 비교. 자, 각각의 첫 번째를 봐주세요. 각각의 첫 번째 그림. 원리금 균등에서 이자하고 원금 균등에서 이자하고 어느 쪽의 이자가 큰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세요. 첫 해라면 상환한 적이 없죠. 상환한 적이 없다면 빌린 돈이나 남아있는 돈이나 같죠. 그러면 둘 다 첫 해는 잔액이 동일하다고요. 동일한 금액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했으니 첫 해 이자는 똑같죠. 자, 첫 해 이자는 동일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틀립니다. 1회차 이자는 똑같아요. 근데 1회차 원금은 딱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네요. 원금 균등이 훨씬 크죠. 자, 그럼 보세요. 역시 상식적으로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고, 그것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원금 균등할까 원리금 균등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어느 쪽을 하시라고 하겠습니까? 자, 요거 전에 다시 되돌려서 질문을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둘 다 상환 기간이 20년이라고 전제할게요. 상환 기간이 20년이라고 전제하면 원금 균등은 전체 20년 중에 몇 년이 지나면 원금의 50%가 상환될까요? 그렇죠. 딱 정확하게. 원금 균등은 원금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20년이라면 딱 10년이 지나면 되겠죠. 10년이 경과되면 원금의 50%가 상환이 되겠죠.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3분의 2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한 7, 8년이 지나야만 원금의 반이 상환돼요. 그래서 상환을 하시다가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겼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을 일시에 다 갚고 싶어요. 조기 상환한다 그러죠.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를 하는 거죠. 그 경우에 원금 균등에 대비해서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다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열심히 이자만 갚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다는 뜻일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딱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초기 금액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이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원금 균등을 할까 원리금 균등을 할까 고민이면 여러분들이 먼저 멘트를 한번 날려봐야죠. 고객 가정에서는 매월 일정한 급여가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급여가 좀 들쑥날쑥합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공무원이 있거나 아니면 기업에 다녀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영업은 수입이 상당히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자영업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이 상황에 자영업을 할 때 원금 균등은 부담이 큽니다.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그런 멘토도 물어보고요. 달려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그럼 질문 다시 이제 바꿀게요. 여러분 중에서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계십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막둥이들 제외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우리 막둥이들 중에서도 대출을 받았다면 마찬가지. 자,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기준으로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금 균등이십니까? 원리금 균등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도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갚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질문 바꾸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월 이 금액을 상환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둘 다 설명드렸습니까? 어느 한쪽만 설명드린 겁니까? 참 이상하죠.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만 얘기해 봅시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은 말입니다. 이 원금에 대한 걱정은 실제 안 해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LTV가 70%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은행은 70%만 대출해 준 거 최대. 거기다가 근저당이라고 해서 무려 빌려준 돈의 120%까지 담보를 설정해 놓는 거죠. 저당을 잡아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이 원금 부분은 안전하죠. 근데 은행은 이자가 중요하죠. 이자 수익이. 근데 그림에서도 딱 비교해 보세요. 그림에서도 비교를 해 보시면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은행의 이자 수익은 어느 쪽이 클까요? 당연히 원리금 균등이 크겠죠. 보세요. 이자가 점점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상대적으로 원금 균등보다 이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차입자들이 원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것보다는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것이 은행이 유리하다 보니까 은행은 애초부터 원금 균등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고객들에게 뭐라고 컨설팅 하느냐면 설명을 잘 들으라고 해요. 여러분도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멘트 하나를 하세요. 원금 균등과 비교해서 프린트 하나 해주세요. 그래요. 예전에 70년대나 80년대 정도에는 원금 균등일 때는 은행에서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번잡하죠. 원금 균등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쌍방이 편해요. 은행이나 차입자나. 자, 차입자 입장에서 보세요. 원금 균등. 자, 내가 지난달에 빌린 돈을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이번 달에는 얼마를 갚을까요? 이번 달에도 100만 원이에요. 1년 후에 얼마를 상환을 해야 될까요?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차입자 입장에서 볼 때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가 가능하죠. 지난달에도 100만 원이고 이번 달에도 100만 원이고
날짜는 이제 한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 통장에 80만 원밖에 없다. 아이고 20만 원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원금 균등은요.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수록합니다만 이런 얘기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돈이 다 떠요. 그리고 은행 측 입장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시키면 바로 출력이 나와요. 은행에서 직접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금 균등 설명 들으시고 원리금 균등 설명할 테니까 원리금 균등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원금 균등과 비교해서 출력 하나 해달라고 해요. 그럼 자료를 보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실제 금액을 보면 초기에 그 초기라는 게 일정 기간입니다. 20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초기 한 3년 5년간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금액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은 당연히 적죠. 작고 이자는 이제 상환을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다 검색하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건 없어요. 계산에 불편함도 없고.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물었네요. 초기는 원금 균등이 크고 후기로 가면 원리금 균등이 크겠죠.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많고 후기로 가면 원리금 균등이 많다. 자,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답 찾아볼까요? OX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시면서 그림을 떠올리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원금 균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일정이죠. 이자는요, 작아지겠죠. 그럼 그 둘을 합친 원리금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정확합니다. O. 자, 4번 갑니다. 원리금 균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지문 한번 보세요. 매기 이자 상환액은 감소한다.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것은 모든 상환 방식에서 똑같은 거죠. 그죠? 모든 상환 방식에서 시간이 가면 이자는 적어지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를 알 수 없죠. 그리고 어쨌든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증가를 해버리니까 이자가 감소한 것만큼 원금이 증가하니까 둘을 합치면 원리금은 항상 균등하다. 정확합니다. 5번 결정해 볼까요? 원리금 균등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일정하고 원금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는 점점 적어지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점점 커진다. 6번 문제 출제 당시에 상당수의 수험생분들이 틀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월풀이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틀린 거예요. 우리 현금 수지 측정할 때 동의어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그랬죠. 그러면 월풀이백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겠죠. 따라서 6번 1회차 이자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죠. 그죠? 1회차 이자를 물었다면 옳은 지문인데, 자, 그럼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그럼 이걸 월풀이백을 이자로 바꿔도 되고요. 그럼 이자로 바꾸지 말고 지문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1회차 월풀이백은 어느 쪽이 크죠? 원금 균등이 크다 그래야죠. 자, 여기까지 상환 방법이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